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매우 좋고 흥미로웠다면서 오는 12일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오는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을 비롯해 18일 체육회담과 22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등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관여한 적도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을 맞은 여야는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핵심 전략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두 선수는 성폭행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에서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에 3대1로 졌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최종 명단 23명을 발표한 뒤 내일 사전 훈련 장소인 오스트리아로 출국합니다.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서울 29도, 대구, 광주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낮에는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토요일 YTN 뉴스 출발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조금 전 백악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열흘 뒤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백악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잘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이 1시간 전쯤 트럼프 대통령의 배웅을 직접 받으며 이곳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회담에 동석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또 북측의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등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이 백악관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 10분쯤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예방은 1시간 20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은 2000년 조명농 북한 인민군 자수가 클린턴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 북한 고위급 인사로서는 역사상 두 번째이자 18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자, 김희준 특파원, 열흘 뒤죠. 6월 10일 세계적인 담판인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 일행을 배웅한 직후 기자들 앞에서 면담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 개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는데 매우 좋고 흥미로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또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담겼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며 유화적인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미 양측은 판문점과 뉴욕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제를 조율하고 싱가포르에서는 회담의 경호와 의전 등 실무 준비를 다각적으로 벌여왔습니다. 비핵화 의제 조율에서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지만 비핵화 단계와 체제 안전 보장, 또 대북 보상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장관도 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직후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과감한 리더십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은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직접 담판 전 사실상 정상 간 만남의 대리전 성격이었습니다. 일단 이달 10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확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비핵화 대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 다시 뉴욕으로 향한 뒤 북한 유엔 대표부에서 본국 보고를 마치고 내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0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는 소식, 백악관 앞에서 김희준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에 따라서 앞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성사되나 싶었던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는 주요 일정들과 맞물리면서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같은 민감한 사안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남북 간 이견은 여전해서 앞으로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불과 2주 전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 당국과 마주 앉지 않겠다던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사태가 해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질문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조명균 장관과 마주 앉아선 엄중한 상황이 반복되면 또다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그걸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나무 둔 거를 우리 활로 이 대로에 갖다 놓는 일이 없도록 하면은. 남북은 잇따른 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결국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는 시일이 촉박해 어렵게 됐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북미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에 밀려 마땅한 시간과 장소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판 합의문 문구 조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남북 간 민감한 현안이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앞서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이유로 들었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비핵화 문제까지 논의되지 않았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좀 성공적으로 거기서 개최가 돼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 관계가 또 더 발전돼 나가고. 남북은 이번 만남에서 별다른 진통 없이 헤어졌지만 오는 8월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미 정상회담 논의에 따라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뒤 첫 주말을 맞아서 여야는 일제히 핵심 전략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울산을 찾아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지지 유세를 벌인 뒤 오후에는 경남에서 유권자들과 만납니다. 1박 2일의 경부선 유세를 마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선거대책위원장이 수도권, 김성태 위원장이 경북에서 문재인 정부 견제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방침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은 충북으로, 박주선, 김동철 위원장은 호남, 유승민 위원장은 경북과 대구를 찾을 예정입니다. 호남이 지지 기반인 민주평화당은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와 전주동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정의당은 이정미, 노회찬, 심상정 선거대책위원장이 호남과 창원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본격적으로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세 현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자칫 지방선거의 암초가 되지 않을지 민주당의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거리 유세에 나서려는 민주당 지도부를 노동자들이 막아섭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센 항의에 부닥친 추미애 대표는 결국 군산 유세를 취소했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남아 격앙된 노동자들과 대화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울산을 지원 방문했을 때도 분노한 노동자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듣고 가십시오. 우리 안 막습니다. 듣고 가십시오. 듣고 가라고. 노동자들은 국회,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부터 손보기는커녕 최저임금 체계만 계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57만 3,7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종수당을 더 포함시키면 상해까지 포함시키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인 가족을 챙겨줘야 되고 5인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저소득, 저임금에 있는 분들의 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양대 노총 가운데 하나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도 돌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민주당 지도부의 유세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강력한 우군이었던 노동계의 거세지는 반발이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표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김정민, 이 서울시장 후보들은 후보 개인의 특성을 살린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어디를 찾았는지 후보의 동선을 보면 선거 전략도 알 수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이 많은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고 이른바 셀카의 하이파이브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전략은 밀착형 선거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약간 좀 잘 때도 있고 그럼 참 그거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동시에 자신의 높은 인지도에 민주당 후보임을 적극 앞세워 구청장 후보들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초반 선거 전략은 보수 결집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자주 열렸던 서울역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과거 노동운동을 했던 구로공단 지역을 찾아 과거 경력을 앞세워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구로공단, 옛날에 구로공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이 구로공단 세진전자의 노조위원장을 하고 저도 여기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골목길을 휘젓고 다니는 유세 방식이 특징입니다. 지난 대선 막판 뚜벅이 유세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연 일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정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해서 대기오염, 교통속도, 통행량 모두 20%씩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당의 전국구 스타 심상정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노란 바지 입었네. 정의당을 뽑으면 보수 야당이 당선된다는 사표 논란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수도권 제1야당이라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최근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어린 두 남매를 둔 30대 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툭하면 붉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캄캄한 고속도로 위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강한 불빛을 내며 다가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고급 수입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겁니다. 결국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인 30대 가장이 숨지는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애꿎은 일가족이 다치고 대낮에 도로를 거꾸로 달리려는 운전자를 시민이 달려들어 붙잡기도 합니다. 모두 만취 운전자들이 벌인 일입니다. 경찰은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내놓고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에 상습 음주 운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지만 재범률은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음주 시동 잠금 장치 도입 같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요, 그 상습 운전자에 대해서는 시동 잠금 장치를 장착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왔고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정상 운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도로 위 살인자로 불리는 음주운전. 설마 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웃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땐 맑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숲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인제의 달맞이 자작나무 숲 등 명품 숲 10곳이 탐방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해송으로 유명한 자연 휴양림입니다. 우거진 숲이 수려하고 아름다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산책과 등산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주변 서해안의 먹거리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이 힐링되고 또 운동도 하고 산소를 마실 수 있어서 아주 피톤치드 나온다 그래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맑은 공기도 마시고 숲의 푸르름도 느낄 수 있는 휴양과 복지형 국유림 명품 숲이 전국적으로 10곳 선정됐습니다. 해송숲으로 피톤치드가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우리 휴양객들께서 오시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갈 수 있는 좋은 숲입니다. 강원 인제의 달맞이 자작나무숲, 경남 남해의 편백나무숲, 충북 단양 황정산 바위꽃숲, 전북 진안의 운장산 갈거계곡숲, 강원 정선의 한백산 하늘숲, 경북 영양의 건마산 금강송숲, 충북 단양의 소백산 천둥계곡숲, 한백산 하늘숲과 비무장지대 펀치볼, 무의도 호룡곡사는 능선을 따라 형성된 웅장한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유림 명품숲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을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탐방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 공간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수려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방하고자 국유림 명품숲 3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총 50개소를 발굴해서 국민들과 더욱 폭넓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전국 각지의 명품 숲이 산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 공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지난해 살인 개미 공포를 몰고 온 붉은 불개미가 올해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래 병해충이 자주 나타나다 보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도 있다며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합니다. 보도에 김정호 기자입니다. 부산항 자성대부두에 도착한 중국발 컨테이너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30일입니다. 주변을 통제하고 소독하는 가운데 정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예찰 트랩을 56개 설치하여 일주일간 매일 불개미 발생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항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에 붉은 불개미가 무더기로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두 위에서 몇 마리가 발견된 뒤 주변 수색 과정에서 천여 마리 군집까지 발견됐지만 이번에는 컨테이너 안 대나무 속에서 2마리만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밀폐형이고 개미가 모두 내부에서 발견된 데다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여서 외부 유출이나 국내 정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불개미는 부산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 인천항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경에서 철저하게 검역이 진행돼 모든 외래 병해충을 막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처럼 출현이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뚫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관과 학계에서도 붉은 불개미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경에서 검역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느 날 불쑥 나타나는 상황까지 가정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가 또 어떤 게 콜로니가 형성이 돼가지고 콜로니가 형성이 되면은 나도 이제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어떤 학생들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게 생겼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20년대에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미국은 매년 5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래 병해충을 막지 못했을 때 생기는 막대한 피해는 굳이 외국 사례가 아니더라도 소나무 제선충병을 통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국내 대학 벤처에서 제품을 잘 만들어 놓고도 외국 사정을 잘 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시장 정보가 풍부한 일본의 현지 우리 기업과 국내 대학 벤처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얼굴에 붙이면 수분 충전에 효과가 있다는 마스크팩. 언뜻 달콤한 초콜릿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커피 찌꺼기로 만든 숯도 눈에 띕니다. 모두 국내 대학 내 벤처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신제품들입니다. 일본 수출을 겨냥한 대학 벤처 측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여러 개의 특허까지 따낸 기술력을 강조합니다. 이 기술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65건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국제 특허로 저희가 대표 기술 3개. 신제품 설명에 귀를 쫑긋 세운 이들은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해온 베테랑 우리 기업인들입니다. 헛개라는 걸 얼굴에 발라도 되는 건가? 잘 몰랐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고 뭐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화에 좀 맞춰가지고 좀 개량할 필요는 있지만 국내 대학 벤처들과 일본 현지 우리 기업인들의 첫 만남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점에서 윈윈입니다. 대학은 생생한 현지 정보를 들을 수 있고 현지 기업인들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국내 제품 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해외 시장으로 판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 기업들 여기 일본에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신제품의 발굴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국내 대학과 현지 기업인 사이에 교량 역할을 자임한 대사관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수출 관련 세무나 통관 업무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내 대학의 참신한 기술력과 현지 우리 기업들의 탄탄한 유통망과 정보력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대사관의 측면 지원. 과연 이 삼박자의 어우러짐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여파로 대림산업이 이란 회사와 맺은 2조 2천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대림산업은 어제 이란 정유 회사와 지난해 3월 체결한 공사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금액은 2조 2천억 원으로 2015년 기준 대림산업 매출액의 23%가 넘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등 대외 여건이 나빠져 계약 발효 전제 조건인 금융 조달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 일부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청와대가 소장한 작품들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가볼 만한 전시 김상익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도에서 영감을 얻어 인간의 율동감을 형상화한 강태성의 1966년 작품 해률입니다. 단순하지만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김영근의 1970년 유화작품 관역입니다. 두 작품 모두 작가들의 등용문이었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이지만 곧바로 청와대가 소장하면서 그동안 일반 국민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청와대가 꾸준히 수집해온 미술품과 조각품 중 일부가 처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전시 공간인 사랑채로 옮기기 힘든 대형 벽화들과 몇몇 소장품은 영상에 담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가 그냥 정치의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그 건물을 열심히 구상을 해서 지었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했으며 그 안에 들어간 작품들은 작가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한 작품들이다. 항상 TV 속에서 스쳐 지나가며 역사의 배경 화면이었던 그림과 조각들이 온전히 작품으로 독립돼 국민과 만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난주 홍콩 경매에서 85억 원에 낙찰돼 국내 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운
김환기의 붉은색 전면점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화가 김환기의 작품 세계와 작가로서의 일생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면점화가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그 결과물들을 볼 수 있고 부인과 주고받은 애틋한 편지 속에는 작품과 삶을 대하는 예술가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환기 화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작품을 계속 변화해왔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실험 정신 때문에 아마 현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김환기 화백을 현대 예술의 선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과 추상을 아우르는 김환기 작품 세계의 깊은 예술혼과 작품의 탄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한국의 전통 도자기가 처음으로 미국 애틀랜타에 선보였습니다. 동포들에게는 우리 전통의 멋을, 현지인들에게는 새로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안미양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이 고요히 흐르는 가운데 예쁘게 전시된 우리나라 생활자기. 수수하지만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전시물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동포 10만여 명이 사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 도자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한국 문화, 도자기 특히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 갈 때마다 이제 이천 도자기 마을도 항상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행사가 있다고 해서 너무 들뜬 마음으로 왔어요. 도봉 서창기 선생이 직접 구운 생활자기를 가져왔는데요. 서창기 선생의 아버지이자 무형문화재인 서동규 명장의 녹자 작품들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서창기 선생은 충북 방국 도해촌에서 30여 년 동안 전통 도해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전통 진흙가마에서 소나무 장작만으로 자기를 구워냅니다. 한국 전통 도자기의 매력은 뭐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투박함 속에 건강한 도자기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소박하고 깔끔함의 매력이 있는 한국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물레시연회도 열렸습니다. 흙의 느낌, 흙과 물의 그 조화의 그 느낌, 그 손의 느낌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흙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훨씬 부드럽고 거의 실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서창기 선생이 만든 생활자기로 보이차를 마시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전통 자기를 눈과 손, 그리고 입으로도 느끼면서 한국 전통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바기를 접해보지 못했는데요, 솔직히. 그런데 이 입 닿는 부분이 참 좋네요. 전시회는 200명 넘는 관람객들이 찾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보존하면서 그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전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통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알리자. 흙과 불로 빚어진 한국 도자기의 혼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YTN 월드 안미양입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난 인물, 카탈루냐의 독립을 막았던 63살의 노회한 정치인이죠.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한 통과로 실각했습니다. 집권당 당원 수십 명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스페인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황보선 유럽특파원입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를 불신임할 것인지 하원 의원 350명에게 묻는 공개 투표에 이어서 하원 의장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과반인 180명의 불신임한 찬성입니다. Al haber alcanzado el voto favorable de la mayoría absoluta de la Cámara, queda aprobada la moción de censura, lo que de conformidad con el artículo 178 del reglamento. 이로써 라호이는 1977년 스페인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으로 의회 불신임으로 총리직을 잃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기 총리와 악수를 하면서 6년여 기간 집권을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집권 국민당의 전현직 당원 29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은 게 결정타였습니다. 새 총리는 앞서 의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사회노동당의 페드로 산체스입니다. 농구선수 출신의 40대 중반 경제학 박사입니다. Y en segundo lugar, para atender las urgencias sociales de muchísima gente que sufre precariedad y que sufre desigualdad. 유럽 주요국들은 친유럽연합 성향의 젊은 미남 총리를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스페인의 정권 교체는 이탈리아의 연정 출범과 함께 유럽 금융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인 프랑스 갸크 40 지수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가 1%가 훨씬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매우 좋고 흥미로웠다면서 오는 12일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오는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을 비롯해 체육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등을 잇따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관여한 적도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을 맞은 여야는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핵심 전략 지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두 선수는 성폭행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3대1로 졌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최종 명단 23명을 발표한 뒤 내일 사전 훈련 장소인 오스트리아로 출국합니다.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서울 29도, 대구, 광주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주말 아침 YTN 뉴스 출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새벽 백악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열흘 뒤 12일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백악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잘 마무리됐죠? 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은 1시간 20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배웅을 직접 받으며 이곳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배웅하는 모습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면담에 동석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측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이 모습을 나타냈고요. 떠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이 백악관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 10분쯤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예방은 1시간 20분간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직접 전달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은 2000년 조명록 북한 인민군 자수가 클린턴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지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역사상 두 번째이자 18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자,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일행을 배웅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면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이라며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미가 고위급 회담을 거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직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면을 공식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고 그 내용이 매우 좋고 흥미로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으며 또 제재를 해제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며 유화적인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미 양측은 판문점과 뉴욕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제를 조율하고 싱가포르에서는 회담의 경호와 의전 등 실무 준비를 다각적으로 벌여왔습니다. 비핵화 의제 조율에서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지만 비핵화 단계와 체제 안전 보장, 경제적 보상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직후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과감한 리더십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은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직접 담판 전 사실상 정상 간 만남의 대리전 성격이었습니다. 일단 열흘 뒤 싱가포르 정상이 확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비핵화 대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 다시 뉴욕으로 향하고 있고요. 북한 유엔 대표부에서 본국 보고를 마친 뒤 내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처럼 북미 회담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한 남북미 회담과 종전선언이 현실화될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미 회담 성공을 위해 조언했습니다.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 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판문점에서는 회담의 의제를 논의하는 북미 협상이 진행됐고 싱가포르에서는 구체적인 회담 당일의 의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18년 만에 북한의 최고위급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백악관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고위급 접촉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서 남북미 회담을 하고 3국이 종전선언하는 방안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지만 대놓고 가능성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실무팀을 싱가포르에 파견했는데 다음 달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답사 차원이지 남북미 회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열흘 뒤 미국과의 핵담판을 눈앞에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변국과의 정상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나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난 데 이어 북러 정상회담도 연내 추진하기로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북러 정상회담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온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의 회동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러 수교 70주년인 올해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에 고위급 내왕을 활성화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화하며 특히 조로 최고 용도자들 사이의 상봉을 실현시킬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국경을 접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북러 관계는 평양과 모스크바의 거리만큼이나 소원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7년 차인 지금까지 북러 정상회담은 거론된 적도 없었던 데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이번 방북도 9년 만입니다. 때문에 최근에 다소 이례적인 양국의 행보는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릴 만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와
향후 예고된 비핵화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방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화시켜 놓는 것이 미국과의 핵협상 이후에 경제협력 부분에서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도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치른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러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비핵화 조치 이후 국제사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위상과 인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6차 회담 당사국 가운데 남은 한 곳인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관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어제 열린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 접촉 일정이 줄줄이 잡혔는데요. 오는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을 포함해 체육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이 나흘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북측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은 이렇게 하루 만에 공동 보도문이 나오는 건 과거에 상상도 못했다며 풍성한 결실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회담은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16일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회담이 취소된 지 보름 만에 마주 앉은 남북 대표단.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5월 달에도 원래 예정이 돼 있다가 오늘 6월 1일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나 5월 달 만나지 못한 거는 전명훈 장관 선생이 기자 선수들이 있으니까 절대 자기 비판을 하지 마시고 원상 넘어갑시다. 응? 예. 그러나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오전 전체 회의에서 기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7시간 반 만인 오후 5시 25분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지난 5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1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18일엔 남북 통일 농구 경기와 2018 아시안게임 공동 출전 등을 논의할 체육회담, 22일에는 남북 이산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설과 6.15 선언 18주년 행사 공동 개최 문제 등은 추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과 산림 협력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고위급 회담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가장 먼저 열리는 남북 장성급 회담은 10년 7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회담의 정례화나 한라인 개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상징적 조치로 비무장지대에서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김도균 육군소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워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이루기 위해 쉬운 의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 수뇌부 간 한라인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군 통신선 복원도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제입니다. 올해 들어 서해 군 통신선은 복원됐지만 동해 군 통신선은 지난 2011년 5월 북한이 차단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통신선이 복원되면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에 따른 군사적 보장 대책을 논의하기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군사회담 정례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해 NLL 같은 문제는 정치적 판단을 구해야 하는 의제인 만큼 가급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10여 년 만에 열리는 남북 장성급 회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있어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어제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석방이나 송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석방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측에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북측에서는
그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을 저희 측에 해왔습니다. 석방이나 송환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그동안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송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는 2013년 10월 체포돼 우리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정욱 씨 등 모두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북측이 줄기차게 송환을 요구해온 탈북종업원과 우리 억류자 문제를 연계시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조명균 장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장관은 북측이 탈북종업원 문제를 이번에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은 향후 고위급 회담의 일정을 잡지 않고 헤어지면서 앞으로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군사와 이산가족, 철도와 도로 등 분야별 실무 접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 파문을 둘러싼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신성한 대법원 재판을 폄하하는 걸 견딜 수 없었다면서 본인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도 상고법원 반대로 인사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언론 접촉을 피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가에 쓴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다며 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 거래 의혹 보고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추진한 상고 법원을 반대한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뒤졌고 문건이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조사단 결론에도 대법원장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 응할지와 문건 작성 지시 여부를 묻는 말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재판 거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을 만났습니다. 1, 2심 해고 부당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이 재판 거래 사례였다며 즉시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KTX 해고 승무원과 철도 노조원들이 코레일 서울 사옥 앞에 모였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법부와 지난 정부의 재판 거래 파문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대법원의 뒷거래 판결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간 친구가 그리워서 어쩌지 못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코레일이 더는 복직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은 2015년 대법원의 판결이 재판 거래 사례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코레일이 이를 근거로 복직을 꺼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13년 동안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농단이 밝혀진 시점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복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쟁점은 지난 2006년 해고된 승무원 280명의 전원 복직과 코레일 본사의 직접 고용 여부. 오영식 사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또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복직 약속과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접 고용 등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선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엔 청와대 앞으로 찾아가 해고자 복직과 직접 고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요구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배석 단독 판사들은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야당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다음 주 야당이 대한변호사협회 도움을 받아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할 예정인데요. 특검 출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검사가 이번 달 중순 확정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추천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야당의 후보자 4명 명단을 넘기면 야당이 추천한 인물 2명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드루킹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을 포함해 87명 이내로 이뤄지고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최장 석 달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 전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야당을 거쳐야 하기에 친여 성향이 아닌 인물들 가운데 충분한 수사 경험과 의지가 있는 후보자를 추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정권 실세가 연루되는 등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안이고 수사 이후에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이상 변호사 수임이 제한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가 쉽사리 승낙하기 어렵습니다. 또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감수해야 합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여러 난관이 얽혀 있는 만큼 특검 출범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매번 재판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는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석이 의무인 재판에 초법적인 조건을 달면서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다. 지난해 12월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이었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선고 주문입니다. 장 씨처럼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 진술을 하고 재판부 판단에 도움을 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질문할 게 있을 때나 건강이 허락하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재판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매번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이해득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서류 증거를 인정했고 이제 무죄를 다툴 정제된 의견이 필요한 상황. 준비되지 않은 피고인이 혐의마다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 변호사가 직접 전략대로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출석 문제로 재판을 연기하고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상황을 봐서 재판에 나올지 결정하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최대 구속기한은 오는 10월 9일입니다. 재판부가 계획대로 22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증인신문 일정까지 추가한다면 추가 구속영장 청구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청와대는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바뀐 법에 따라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고 정부도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소득 하위 10% 계층을 빼고는 모두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한 것은 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인하는 두 선수와 달리 경찰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박동원, 조상우 선수. 경찰 조사에서 조상우 선수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고 박동원 선수는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떠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 주로 소명하셨어요? 혐의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과 각종 증거물을 살펴봤을 때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두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일 때 적용하는 준강간 혐의와 함께 강간 미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피해 여성의 친구도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박동원, 조상우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넥센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해명과 달리 최초 신고자는 성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검찰은 주말 동안 영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다음 주 초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요즘 대학가에선 이른바 미투 후폭풍이 거셉니다. 용기를 내서 폭로한 이후에도 가해 교수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서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학. 이딴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교수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벽면 가득 붙어 있습니다. 절대 저 교수의 수업은 듣지 않고 싶은데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도 학부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사실은 그냥 안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죠. 여러 대학에서 미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정상 교수에게 내려지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이 아니면 정직 3개월. 결국 가해 교수가 학교로 돌아오면 어렵게 용기 낸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2차 피해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라거나 혹은 교내 연구소의 소장 혹은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 일단 교수의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교육당국도 전국 대학의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 대학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경찰, 검찰 조사 시작 시점부터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법령이 좀 조속히 개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함께 협력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서 여야가 내세운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한국 GM 사태가 벌어진 전북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고 한국당은 영남 지역을 찾아서 일자리 문제가 최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경제 위기에 시름하는 전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해 지원했다고 강조하면서 출마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군산 경제를 버리지 않았고 다시 활기차게 하겠다며 표심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전북의 어려운 군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전수전 경험 많은 베테랑 선장과 능력 있는 항해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과 경북, 충청과 수도권으로 경부선을 타고 거슬러 올라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자리가 사상 최악으로 줄어들고 인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남북관계로 모든 걸 덮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는 민생입니다. 내 형편이 나아집니다. 세금이 내려가느냐, 장사가 잘 되느냐, 그것이 선거를 좌우하는 도체가 됩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 등 권역을 나눠 발로 뛰는 유세를 이어가면서 역시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 특사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활,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할 지방 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연이틀 전북에 머물면서 도정을 맡은 민주당이 군산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 도민이 이번 선거에서 창원 GM 살리면서 군산 GM을 죽인 정부 여당에게 전북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정미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의 유세를 도우면서 수도권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북미 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극심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는 곳은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욕설 파일을 공개했고 민주평화당 측은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 2위 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제주도지사 선거도 혼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 의혹과 부동산 개발 인허가 로비 의혹 등으로 서로를 공격하며 맞고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은 보통 앞서가는 후보보다 추격하는 후보 측에서 즐겨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하지 않고도 앞서가는 후보를 끌어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거티브 전략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 건 지난 2002년 대선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크게 출렁인 끝에 선거에서 패했지만 이후 해당 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하건대 저나 제 아내가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 그 어떤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른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했다가 감당하기 힘든 역풍을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비리 의혹에 대해 대대적 공세를 퍼부었지만 제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캠프 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렸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후보자들은 네거티브 전략이 위험한 양날의 칼이란 걸 알면서도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은 헐뜯기는 유권자의 혐오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스스로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게 모레 오는 4일이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이명희 씨는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가고 큰딸 조연아 전 부사장은 세관에 불려 나올 예정인데다 교육부마저 아들인 조원태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학을 당일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인천의 호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을 향해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가합니다. 이 씨의 갑질 폭행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택을 지키는 경비원들에게 가위를 던지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든다며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거기 뭐 오만 자기 집안일 뭐 나무 심고 정원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눈에 안 차면 뭐 욕하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재벌총수 사모님의 아나무인 갑질은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오는 4일 직원 11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불려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을 회유하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 씨의 처지는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다른 가족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땅콩해양으로 유명한 조현아 대한항공전 부사장 역시 오는 4일 밀수 혐의로 인천세관에 소환됩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4일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여기다 교육부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편입학 의혹에 대해 오는 4일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막내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한진 일가를 향한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하명주 KB 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하명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하명장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를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계열사 사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하명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9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윤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1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 적정성에 대해 검사했고 채용 비리 정황 22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은 3건으로 윤 회장 누나의 손녀, KB금융 전 사회이사 자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은행은 또 20명으로 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6월 여름의 시작부터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등 남부지방에는 올해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살에 도심이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아스팔트에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연신 땀을 닦습니다. 6월의 첫날, 여름 시작부터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너무 덥고 햇볕도 강해가지고 좀만 걸어도 땀이 나고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시 퇴천면 기온이 비공식 기록으로 35.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밖에 밀양 33도, 대구 32.2도, 광주 31.9도, 서울도 30.2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주말에도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으로부터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일사효과까지 더해져 특히 기온이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와 대구 등 남부 22개 지역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 지역에서는 고온과 강한 햇볕으로 일사병과 탈진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부산 해운대와 송도 송정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공무원 피서용품 운영단체 119 수상구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올해 피서객들이 탁 트인 바다를 구경할 수 있도록 파라솔 없는 구간을 추가로 확대합니다. 야간 수영, 해운대 해변 라디오, 해양 스포츠 등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해 선보입니다. 관광객이 하늘에서 해운대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망형 열기구도 운영합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냉감 의류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아웃도어 업체들에게는 비수기가 대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아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운동보다는 좀 야외 활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게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게 기분이 좋죠. 여기에 봄은 짧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무더위에도 청량감을 느끼기 위해 기능성 의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땀과 냄새를 잡아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웃도어 업계는 이미 4월 중순부터 봄 장사를 접고 냉감 의류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한 업체는 냉감 효과는 물론 팔 쪽 햇볕을 막아줘 더 시원하다는 긴팔티가 한 달여 만에 6만 장을 판매하며 추가 생산에 돌입했고 청바지와 모자 등에도 냉감 기술을 적용해 상품군을 늘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여름 배낭족들을 위한 등판에 선풍기를 장착한 가방을 첫 출시했습니다. 골프웨어도 최근 2, 3년 사이 봄옷은 줄이고 전통적 비수기인 여름용 의류를 2배 이상 늘렸는데 각종 천연 소재를 넣어 땀과 냄새를 잡는 건 물론 벌레 퇴치 효과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젊은 골퍼들이 여름 라운딩을 상당히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감 소재, 시원한 제품들을 좀 빨리 찾기 시작했고요. 출시 한 달 만에 냉감 제품이 20% 이상의 판매를 보이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기능성 제품은 남성 시장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분리형 디자인으로 통풍 효과를 높인 남성용 속옷은 더위 시작과 함께 한 달 새 매출이 30%나 뛰었고 고체로 돼 바르기 쉬운 선스틱은 남성들의 구매가 1월 대비 90% 넘게 신장하면서 야외 활동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게 필수처럼 된 요즘 공기청정기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용이나 휴대용 제품까지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주부 나희주 씨는 2달 전 차량에 두고 쓸 공기청정기를 샀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나 저나 좀 기침도 많고 냄새에 좀 예민한데 설치하고 나서는 냄새도 좀 덜한 것 같고 숨쉬기가 편하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잘 낫지 않는 감기에 아예 들고 다니는 소형 공기청정기를 마련한 직장인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이 커지다 보니 가정에서 쓰는 공기청정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올해 들어서는 차량용, 휴대용 제품 수요까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마트에서는 시범적으로 팔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올해부터 이렇게 전국의 모든 매장으로 확대했는데요. 이후 판매량이 한 달 300여 개이던 것이 최근 3,000개 가까이로 10배가량 늘었습니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업체들도 미세먼지에 민감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모든 카페에 공기청정 시스템을 도입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사무실마다 공기청정기를 2대씩 설치한 기업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머리 아픈 것도 그렇고 공기가 좀 맑아져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코웨이 같은 렌털 기업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닉스 등 소형 생활 가전 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관련 제품의 성장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 광주 신설에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인데 약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완성차 공장이 지어지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광역시에 신설 자동차 공장 투자를 위한 사업 참여 의향서를 냈습니다. 광주에서 경제성을 갖춘 차종을 새로 개발하고 위탁 생산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부지 조성 작업이 한창인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현대차는 이곳에 투자하는 다수 기업 중 하나로 사업 타당성 등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광주광역시가 주체인 독립신설법인을 세우고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해 완성차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의 투자 의향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완성차 기업이 여러 투자자 중 처음으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만큼 완성차 생산 법인 설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시 관련 기관 전문가센 실무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 참여 의향이
실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차의 투자 의향을 끌어낸 데는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하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평균 임금 절반 수준인 4천만 원대로 임금을 낮추고 주거와 복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4천만 원으로 하향 평준화하고 후퇴시키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러한 반발들을 잠재우고 광주형 일자리에 기초한 완성차 공장을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남 사천의 한려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개통했습니다. 개통 한 달 반 만에 25만 명이 넘게 찾아 지역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입질 꺾어. 진짜 무서워. 무서워? 삼천포대교 옆을 지나며 쪽빛 남해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수려한 풍경이 보는 이의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케이블카 아래로 보이는 전통 멸치잡이 어구인 죽방염도 관광객의 눈길을 끕니다. 어부들 사는 모습도 보이고 섬들도 작은 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도 보이고 진짜 한국이 너무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 케이블카를 타고 다다른 곳은 한려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산 정상. 크고 작은 섬들이 끝없이 펼쳐지며 연출하는 한려수도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정도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은 육지에서 시작해 바다를 건너 다시 산으로 올라옵니다. 육상 케이블과 해상 케이블의 재미를 한데 모았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2.43km로 국내 해상 케이블카 가운데 가장 깁니다. 25분 동안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개장 한 달 반 만에 25만 명이 넘게 찾았습니다. 저희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개장 이래 현재까지 보통 평일에는 약 5천 명 평균 정도로 오고 있고 주말에는 약 10,000명에 육박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지역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축구대표팀이 국내 마지막 평가전에서 수비 불안을 노출하면서 보스니아에 3대1로 완패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 출사표를 사과로 대신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두 톱에 이재성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운 축구 대표팀. 주 전술인 4백 대신 가동한 3백 중심은 역대 10번째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기성용이 책임졌습니다. 팽팽한 흐름을 먼저 깬 건 보스니아였습니다. 전반 28분 상대 크로스를 막지 못해 비슈차의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곧장 반격에 나선 대표팀을 책임진 건 이재성이었습니다. 전반 30분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이재성이 지능적인 왼발 칩슛으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대표팀은 추가 시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3백 균형을 깨는 절묘한 침투 패스를 받은 비슈차의 역전골을 내줬습니다. 후반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빠른 상대 역습에 수비 조직력이 한 번에 무너지며 후반 34분 비슈차에게 논스톱 슛을 허용해 3대1로 완패했습니다. 모든 선수를 보고 공정하게 선수 선발을 위해서 경기를 투입하다 보니까 수비 조직력이 조금 흔들리면서 보이지 않는 실수가 본선 경쟁력에 대한 물음표를 지우지 못한 채 대표팀은 4만 1,000여 명의 만원 관중 앞에서 월드컵 출정식을 열고 반전을 다짐했습니다. 실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수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또 먼저 첫 번째 수비수라고 생각하고 좀 더 상대가 공격을 더 못하도록. 국내 마지막 평가전을 아쉬운 결과로 끝낸 축구대표팀은 출정식과 함께 러시아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낸 첫 주에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싱글 차트에서도 10위권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기록들을 쏟아냈습니다. 음반업계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위권 유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고 싱글 차트 10위권에도 안착했습니다. 모두 놀라운 기록들이지만 특히 눈길이 간 건 싱글 차트 순위였습니다. 팬들의 사재기 개입 우려가 있는 앨범 차트에 비해 최신 유행과 소비자의 경향을 반영하는 지표들만 모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10위권 내 출발은 상상 밖이었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제 관심은 어디까지 얼마나 갈까에 모아집니다. 일단 앨범 차트 상위권 유지는 계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다운로드나 스트리밍도 강세라 싱글 차트의 경우도 전작인 마이크 드롭이 가진 10주 기록을 깰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그렇게 해서 찾아듣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순위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100위권 밖으로 단기간에 떨어진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싱글 차트 1위까지 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뉩니다. 순위가 더 오르긴 하겠지만 1위를 하려면 라디오 방송 횟수나 스트리밍에서 더 폭발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싸이의 경우 신드롬 효과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지만 방탄소년단은 팬덤을 등에 업고 있어서 화력은 막강해도 불길이 번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시장은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음악 매체와 외신들의 집중 조명과 본토에서도 통하는 힙합을 한다는 등의 음악적 평가가 또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드롬을 꺾은 팬덤의 승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일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독일 베를린 콘서트 티켓이 현지 시간 1일 판매를 시작한 지 9분 만에 매진됐다고 일간 디벨트가 보도했습니다. 공연 티켓은 오전 9시부터 인터넷과 전화, 공연장 현장 판매로 진행됐고 판매된 티켓은 모두 3만여 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8월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시작하는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베를린에서도 콘서트를 열 계획입니다. 실력파 아역 배우들이 원톱 주연으로 나선 성장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합니다. 아역이 아니라 배우의 방점을 찍는 극을 장악하는 연기력이 돋보입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교통사고 뒤 아버지가 다른 동생과 남겨진 14살 준호. 동생의 친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면서 새로운 가족과 행복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 소년의 가슴 시린 성장담을 통해 이 시대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로 사도, 검은 사제들 등에서 관객의 눈도장을 찍었던 이효재 군의 첫 주연작입니다. 아픈 속내를 감춘 어른스런 소년 역을 소화하며 깊어진 내면 연기를 선보여 다음 작품 행보가 기대됩니다. 홈은 처음 단독 주연이자 저에게 제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감정들을 준 영화로 남을 것 같아요. 영화 곡성에서 멋이 중한디라는 대사로 잊기 힘든 인상을 남긴 김한희 양도 첫 주연 신고식을 치릅니다. 동명의 웹툰을 스크린에 옮긴 여중생 A에서 학교에서는 왕따, 집에서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주인공으로 극을 이끌어 나갑니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더 원작의 미래를 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미래의 복잡한 감정들을 표정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연습을 했고요. IM쌤에서 7살 지능을 가진 아빠를 돌보는 딸로 데뷔해 할리우드의 대표 아역 배우로 꼽혀온 다코다 패닝.
이번에는 자폐증 소녀로 변신해 18년간 쌓은 연기 내공을 터뜨렸습니다. 스타트랙 시나리오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보호소를 빠져나온 웬디의 자충우돌 성장기를 세밀한 연기로 담아내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영화와 함께 성장하며 남다른 존재감으로 주연의 자리까지 오른 아역 출신 배우들. 아역이라는 수식어에 가두기에는 아까운 연기력과 실력을 갖추고 관객들을 유혹합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벌써 한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30도로 어제만큼 덥겠고 광주가 33도, 대구 34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더 기온이 높아져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볕이 강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자제하시고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겠고요.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질은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수도권과 충북, 영남 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 확인했다는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6월 2일 주말 아침 뉴스 출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